자, 아마 이런 이사는 상상도 못 해보셨을 좀 귀하게 잘하신 분이죠. 그럼요. 예, 우리 박병장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사할 때 집사들이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저 그런 거 모르는데 기억이 거의 없는데. 전 원래 부잣집들은 그냥 그 집에 계속 살죠. 원래 자가는 오래 살지. 사글세가 맞아, 사글세 월세들이. 자가는 오래 산다. 자, 오늘도 그러면 하락한 미국 증시부터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의 이유를 타이틀로 전부 다 된 것은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다.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MOM으로 0.6% 하락했는데 컨센이 0.2%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 실제로 이제 우리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럽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면서 시장이 움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녁에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옵션을 가지고 하방으로 포지션을 취해서 이익을 추구했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미국에 그들의 힘이 있다면 오늘 저녁이 올해 마지막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네. 그래서 종목별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만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시킬 만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시 만기에 수급적 영향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지표에 큰 움직임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환율이나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 큰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고 산업 생산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확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차도 더 스프레드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종목별로 큰 폭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은 3%, 다우가 2.2%, S&P 500이 2.49%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4.6%, 넷플릭스가 8.6%, 마이크론이 4.6%, 엔비디아가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 아마존이 3.4%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이 큰 것만 또는 상승폭이 큰 것만 제가 이렇게 꼽아서 설명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워낙에 그동안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0.5%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냥 강보합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지금 하락폭이 큰 종목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고 하면서 어디가 부진했냐? 자동차, 가구, 전자기기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보면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재 소비가 감소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빠진 거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감익이 되면 광고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더 안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면서 같이 하락한 것이 그러네요. 어제 미국 시장입니다. 참고로 BOE와 ECB에서는 모두 50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굉장히 예민해요. 아마 선반영했을 것 같은데 코스피 1.6% 하락을 해서 2,360포인트, 코스닥 0.87%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30개 중에서 한 점만 0.25% 강보합이고 나머지 전체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패시브 자금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락을 했던 것은 아침에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오전에 약간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장중에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과 고정생산 투자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쭉 밀렸어요. 이것 때문에 밀렸고 미국도 이것 때문에 밀렸다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가나 금리 인상이나 이제 여기 떠나서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경기 침체 얘기가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인가 기대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오늘은 그걸 이유로 좀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의 특징은 최근에 낙폭과대 쇼커버로 인해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반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어제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반등한 거는 또 하락을 하고 매물 맞은 거는 좀 멈춰 있고 이런
종목별 차별화와 수급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제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중국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미국과 유럽의 PM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PMI 발표에 따라서 또 한번 경기에 대해서 논란의 얘기가 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이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건 뭐 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얘기를 안 해주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니 결국은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하향을 우리 맞아야 되는 것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월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추세 전환을 하면서 바닥을 찍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지 않냐. 기업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때 보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점차 부진하다는 얘기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의 현금 보유가 감소하고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부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소비 지표가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때문에 계속해서 강도 있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내년에 연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강도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연말과 연초, 특히 연초에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또 한쪽에서는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경기 둔화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한 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많이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시장은 전체적인 매크로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 자체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을 기대어서 거기에 우리는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시장이 2370포인트를 지지하고 터닝하느냐 다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힘겹네요. 여기서 반등을 좀처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2370포인트 지지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또 밑으로 좀 떨어지겠죠. 어제 2360포인트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 급격하게 추세에 이탈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좀 하자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연말 이벤트성 수급이 더 관건입니다. 거래량도 계속 줄고 있고 거래 대금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폭락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 폭락하고 망했다. 미국 시장이 급등했으니까 우리 시장 최근에 보시면 미국 급등할 때 우리 급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내부 수급적 요건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는 한참 떨어졌고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예전에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였는데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메운 것이 2차전지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차전지의 대표 기업들이 지금 먼저 선반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아주 실망스럽게 타격을 크게 입는 그런 하락까지 그 시점에서 갈 거라고 좀 보이지는 않다. 그래서 개별 실적에 또는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들이 몇 개 다음 주에 좀 있군요.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 회의 일본이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이걸 바꿀 건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일 날 주택 지표 그리고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합니다. 네. 가이던스가 내년에 반도체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일 날 3분기 GDP 있고 23일 날 미국 PC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 공기자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그런 빅 이벤트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되게 흥미롭게 요걸 청취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내년을 대비하고 나는 어떻게 손실 난 거는 극복을 하고 이후에 나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사실 저는 매매 기술이나 책이나 그동안의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월요일날 이강시 의원의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약간 내서 네. 4페이지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요거는 전프로님 조금 도와주세요. 그때 네네. 했던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날 이걸 네. 안 보신 분은 근데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60만 회 정도 됐더라고요.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의 1만 보신 거죠. 예, 이분의 내용을 저는 좋아서 네. 이분의 내용을 신뢰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내용은 저의 의견입니다. 네. 자, 왼쪽부터 그 30분 정도의 방송인데요. 쭉 시간별로 그냥 쭉 하신 말씀을 제가 왼쪽에 써놨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은 부동산 사야 되느냐? 아니다.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주가,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이 3,300에서 2,130까지 주가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하는 원인이 뭡니까? 자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과열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는 정책이 금리 인상이고 결국은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 자체도 가격 급등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초기에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은 초기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서 중간에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마지막에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한다. 이거 차트를 보여주면서 실제 사례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고점에서는 거래가 감소하지만 가격이 급락하는, 지금 거래가 감소하지만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가는요, 최초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면서 증가하면 상승합니다. 이후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감소해야지만 더 상승을 해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물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더 많이 갑니다. 요번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 뭐 삼천리라든지 뭐 특이하게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 이게 거래량이 없죠. 올라가는 동안에요. 계속 거래량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거래량이 급감하지만 가격은 급등시켜요. 그러면서 상투권에서는 거래도 없이 막 급등하고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상투를 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똑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때 막 전프로님과 김프로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던데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 급등 시에 매수한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했다. 그리고 거래 감소 그때 판 사람은 누가 팔았냐? 다주택자가 했다. 네네. 그 표현을 비유를 해서 약간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무주택자 때 그때까지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한 사람들 아니었냐. 잘한 사람들은 가격이 급등할 때 오히려 팔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자산이 없어서. 예. 그런데 주식도 보시면 상투권에서 가격이 급등할 때 매수 주체는 우리 개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좀 초보의 투자자들이 거기서 쫓아가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개인 일부의 선수들은 가격 급등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추격 매수로 인해서 마지막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4페이지짜리입니다. 그때 질문을 전프로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1주택자들 그럼 매도 안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못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갭 투자가 많아서 결국은 금리 상승 가격 하락에 매도하고 만다. 어쩔 수 없이 판다. 오히려 다주택자는 매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매물이 점차 쏟아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쏟아서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40%막 이렇게 났다. 30% 40% 났다.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못 기다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용 매수자들은 주가 급락하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 매도 나갑니다. 네네. 다 매도 나가요. 그리고 추격 매수로 고점에 매수한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기관들은 로스컷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팝니다. 반면에 롱텀 펀드나 자금이 풍부한 기관들, 자금이 풍부한 큰 손들은 매도하지 않고 저점에 매수하거나 갖고 있겠죠. 결국은.
똑같은 흐름입니다. 심리적으로. 가격이 하락할수록 로스컷과 급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은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점차 매물이 쏟아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네. 1주택이니까 그냥 살면 되지 않나? 가격이 많이 빠지면 안 팔고 그냥 살면 되지 않냐? 어차피 이런 질문 어딘가에 살아야 주셨잖아요, 두 되니까. 분이. 네네. 주식은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심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팔거나 또는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 역시도 장기적으로 내가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닌 유행에 따른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을 나와서 올라오면 본전만 돼도 다 팔고 나간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네. 같은 거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자, 미분양이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요. 이것이 가격 하락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급락이 압박이 되면 매물이 급증하고 그러면 가격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 왜 이게 마지막 단계이냐면 투기적 매수자들은 그 시점에 다시 진입해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주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매물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이 하향 전망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해요. 추가 하락의 두려움에서 급매물이 나오죠. 그럼 가격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가 매수는 항상 들어옵니다. 그것이 단기 거래자인 사람도 있고 중장기 투자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좀 올라오면 팔겠죠. 이건 똑같은 경우이고요.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거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거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 가치로 하락하지 않고 다시 어느 시점이 돼서 가격만 싸다고 생각하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럼 주식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식은 제로 가치로 가나요? 아니에요. 기업 가치, 즉 이익과 성장이 있는 가치를 보유한 주식은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다시 상승하겠죠. 주식도 똑같이 하겠죠. 또 이런 표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고금리 상태에서 내년에 만약에 고금리 상태 계속 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급락을 하면 매수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시지는 않았어요. 두 분도 그렇고 그분도 정확히 답변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고금리 상태라도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판단되면 투자를 하겠죠. 네. 그것이 채권 수익률과 연관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리가 낮은 금리에서는 주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네. 그 다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제일 많이 빠진 것만 사면 되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답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실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주택을 보고 있다가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주택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질문 주셨어요. 여러분 주식은 어떨까요? 우린 주식은 내가 사고 싶은 투자의 풀을 항상 가지고 있죠. 좀 어려운 말로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쓰고 이익 성장이나 이런 것도 가치를 보유한 투자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런 풀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때 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가격이 빠진 종목을 사야죠. 아, 네. 노려보던 애들 중에 네, 그 중에서 사야죠. 급락 내가 사이가 투자 있습니다. 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유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급매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은 부동산에 수수료를 많이 주더라도 가격 급락하면 나한테 알려줘. 그래 놓치지 말고 매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주식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로스컷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반매매에 나올 때 주가 급락하잖아요. 단기간에 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체리피킹 매매자들이 나옵니다. 투기적 매수자들이. 전문 투자들은 놓치지 않을 타이밍이거든요.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의 주가에 이거는 전체 시황이 아니더라도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코멘트가 또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격이 계속 지속되고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닥 신호다. 가격이 하락할 때 그냥 사면 되냐? 아, 그건 맞다. 그러나 더 하락할 수도 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실거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히 하려면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는 시점이 중요했더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차트를 다 보여줬어요. 네네. 주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최초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지만 내려갈 때도 최초는 거래가 막 증가하면서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요즘에 우리 시장이 어떻습니까? 거래 거의 없죠. 거래량 부진 속에서 오랫동안 침체기로 갑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가요.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양봉 또는 십자봉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저점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개별 종목도 똑같이 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떤 주식을 봤더니 제가 최근에 그런 주식을 하는 게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팔았습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이익은 뭐 2,500억, 3천억이에요. 그런데 현금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6천억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근데 사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사가지고 막 6개월, 1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주식을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식은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가격이 급락했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1층 아래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그 밑에 더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닥의 신호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그분이 얘기한 30분 이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분 동안의 내용을 진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왼쪽에 텍스트를 쓴 거거든요. 네네. 그걸 주식하고 똑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지금요. 자산의 공통점들이 좀 이렇게 있는 모양이군요. 이게 왜 이럴까요? 다 매매 심리 아닐까 이게? 예, 메뉴에 써놨지 않습니까? 제목을 투기 심리와 가격이에요. 아, 이 매매 우리의 심리. 심리와 가격이거든요. 심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네. 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는 어떤 주식을 너무 고점에 추격 매수하지 않고 어떨 때는 내가 용기를 내서 좀 팔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용기를 내서 밑에 살 수도 있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전부터 저는 부동산하고 우리 이 주식시장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지를 꼭 한번 전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네. 물론 뭐 공감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돈 앞에서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방송을 많다는 마치시고 거.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그걸 들으면서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오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시너지죠. 네.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